스태그플레이션은 언제 오는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입니다. 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22년 3분기, 4분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는 높죠. 네. 성장세는 꺼지죠. 이제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했었죠. 이런 것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오르지만 소득도 늘어나면 괜찮아요. 소득이 줄지만 물가도 같이 떨어져주면 그나마 괜찮아요. 이게 지금 일본 경제 둘 다 떨어지는 게.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힘듦이에요.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 시점, 그게 23년이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22년 하반기가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고 23년이 말 그대로 경기 침체, 리세션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 2년 정도 전만 해도 네. 저희가 뭐 주식을 사거나 네. 부동산을 사기만 해도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근데 네.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럼 돈을 네. 어디에 좀 넣어둬야 될까요? 돈의 가치가 강해질 땐 돈을 들고 계셔라. 아, 현금으로요? 그렇습니다. 현금이 이제 저축이죠, 저축. 네. 근데 왜냐면 은행의 저축 상품들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원래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어차피 돈의 이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의 이동을 알고 먼저 한국 주식 팔고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시키는데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발 나한테 저축해 주세요 하겠죠. 네. 그렇게 유인하기 위해 특판 상품을 내요. 물론 저축 그 총액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 1,000만 원까지는 몇 % 이런 거. 이런 특판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축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이런 시점인 거예요. 근데 다시 1970년대처럼 10% 금리 그런 금리는 안 옵니다만 적어도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까지는 돈을 들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여러분 월급쟁이 부자들이시잖아요. 월급을 그냥 월급대로 모으시는 게 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잃지 않는 투자, 방어적인 투자가 더 적합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돈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잠실 아파트가 뭐 3, 40년 전에 뭐 1억이었는데 지금 뭐 30억 됐다. 30배 올랐다. 새우깡이 1970년대 얼마였습니까? 여쭤보니까 50원. 아, 지금 50원. 새우깡이 아마 뭐 한 1,200원, 1,500원 합니다. 자, 그러면 1970년대부터 새우깡 만봉지 사놓을 걸. 그게 말이 돼요? 물가 상승세는 말 그대로 그 물가, 인플레이션 자체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다만 그곳에 돈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수익률. 새우깡은 뭐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새우깡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이건 가치가 다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산이 아닌 거죠. 다만 1,000만 원을 저축했을 때의 수익률이 그 금리잖아요. 저축금리. 그게 만약에 5%다. 그럼 5% 수익률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더라도 어쨌든 5%의 수익률을 줘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 그것은 반대로 이것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키는 투자가 오히려 버는 투자라는 거죠. 저는 상대적으로, 부는 상대적인 거니까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투자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히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저는 현금 보유 비중이 낮고 다만 이 주식 가치가 언제까지 조정될까를 판단하신다면 22년 하반기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역행한다라고 봤을 때 기준금리가 23년 중반까지 상승한다고 보면 그로부터 약 6개월 전까지 선행하니까 주가라는 게 2022년 12월쯤이면 그때쯤 제가 다시 한번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23년 중반까지 금리가 인상될 일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6개월 전까지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22년 12월 혹은 23년 1월 요 정도에는 말 그대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국면까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반등은 할 텐데 이 반등과 함께 경기 침체가 만나진다. 그러니까 실적도 나빠지는 거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주식 가치가 전반적으로 오르긴 오르겠지만 반등세가 20년에 드라마틱하게 올랐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올랐던 것처럼 그런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시고 투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주식시장이 그렇고
또 한 가지가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조금 다소 실물 경제랑 같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좋다고 했을 때 돈을 옮깁니까? 근데 지금 이게 모든 게 돈의 이동 때문이에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혹은 앞으로 금리가 이만큼까지 오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돈을 돈을 옮겨놓죠. 그쪽 옮기는 거예요. 네. 현금을 확보하자 차라리 지키자. 먼저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먼저 돈을 그쪽으로 옮긴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라 돈이 빠진 거예요. 돈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 돈 이동해야 되겠어 하면서 지금 집 내놓습니다. 그러면 당장 팔립니까? 그리고 계약이 성사돼도 실제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 거는 몇 개월 뒤죠. 네. 이게 경기 후행적인 거예요. 그리고 금리 고점에 달았을 때 도저히 이 대출, 이런 대출에 의존해서 집 살 수 없어 하면서 매수세의 영향을 그때쯤 더 주기 때문에 더 격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지금 시작인 거고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23년 중반까지 안 좋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늦게 움직이네요. 안 좋은 국면, 네. 당연히 안 좋고요. 실물 경제 충격하고 같이 맞아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중에 가장 후행하는 변수가 뭔지 아세요? 그게 실업률 지표예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해고 절차를 갖고 싶겠죠. 신규 채용을 안 하겠죠. 근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나가죠. 최대한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면에서 인사 이동도 적고요. 경기 충격을 맞이할 때 해고를 하는 그런 과정도 뭐 얼마간의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실제 경기 충격이 오고 기업들이 굉장한 문제에 봉착하고 그리고서 실업률이 올라요. 실업률이 또 굉장히 높게 오른다. 그럼 정말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이미 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뭐라고 판단하시면 될까요?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네. 실업률 안 좋고 또 경기 위축되니까 팬데믹 위기 때 비컷한 것처럼 네. 또 금리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중요하겠네. 물가가 잡힌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경제가 계속 순환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생물이고 금리는 혈액이다, 피다. 제가 그런 문장을 남겼죠, 책에다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22년 말까지는 그래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이제 원화로 보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외국 돈?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네. 걸로 좀 보유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3개월 전에 이 영상을 찍었다면 네. 당연히 달러로 바꾸세요라고 했을 거고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1,300원 언저리에서 더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환율 방어를 할 거예요. 네. 되게 재밌게도 미국만큼 긴축 행보를 강하게 가져가는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강한 나라가 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가 강해집니다. 유러피언 국가들도 긴축 행보 보이지만 미국만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품목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 압력을 잡으려면 중앙은행이 나서야 돼요. 그런데 유러피언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좀 비슷하게 높지만 7%대 후반 요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가. 네. 근데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가중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압도한 기여도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네. 품목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유럽 경제에서는 역시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로서 긴축 행보를 가져가긴 하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자원부의 역할이 좀 더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행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네, 물가 상승률을 따지는 기준 자체가 유럽이랑 미국이랑 다 다른 건가요?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나라마다 통계를 추계하는 기법이나 방식이 유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유사해야 그걸 비교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한국 지금 정도는요. 네. 굉장히 그냥 그대로 비교할 만하게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달러 기조가 유지된다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달러로 전환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달러를 갖고 계신 분은 달러를 계속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달러로 교환하거나 달러를 원화로 바꾸거나 이런 것 바꾸는 행위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22년 하반기까지는
그 강달러 기조가 유지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홀딩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바꾸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300원이면 아마 몇 년 만에 최고 네. 수치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얼마까지 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환율이 더 네.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이든이 강달러를 원해요. 그러면 됐죠. 강달러가 좋은 겁니까? 약달러가 좋은 겁니까? 그거는요. 강달러도 좋고 약달러도 좋은 거예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바이든이 받아든 숙제가 뭐냐면 물가 잡아라 이거예요. 그럼 물가 잡는 데는 뭐가 유리합니까? 강달러가 강달러.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사오는 그 수입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이만큼 부과하다가 그것까지 철회하는 마당이에요. 강달러를 유지해야만 수입 물가가 잡히죠. 수입 물가가 잡혀야 소비자 물가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일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선거까지는요. 승패를 떠나서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은행이 같은 속도를 가져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강달러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강달러 시대에 우리나라한테 좀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고환율일 때는 우리나라 주가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주식 가치는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같이 결정하는 거. 그냥 손쉽게 말씀드리려면 정확한 비중은 아닙니다만 3분의 1씩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이들 또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시키고 또 달러 가치가 강하니까 한국에 투자했던 돈 빨리 빼자 하는 그런 액션이 이루어지는 게 외국인 자금 유출인데 근데 그런 마당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 사주고 혹은 개인 투자자들끼리 사고 팔고 하면 가격이 버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수요의 3분의 1, 우리 국내 코스피 수요의 3분의 1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그럼 이들이 빠져나가는데 주식시장이 견뎌낼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재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도 테슬라가 더 커요. 테슬라의 주가가 그래요. 그럼 테슬라의 현재 가치, 내재 가치입니까?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 마당의 실적도 계속 좋아요. 그러면 최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면에는 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 주식시장의 모습은 어떤 종목이 잘못해서 어떤 종목이 잘했는데 얘 왜 자꾸 떨어지지? 그게 아니라 그냥 매크로가 결정짓는 국면인 거잖아요. 종목의 영향이 아니라 매크로가 결정짓는 것이고 사실 매크로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20년에 투자 잘해가지고 성공하셨다. 죄송합니다만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 성공했을까? 다 성공했는데요. 다 성공했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역시 매크로가 결정짓는 거였죠. 그러니까 매크로를 그냥 잊은 채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종목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종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놓고 적극적으로 주식 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종목을 따져드는 것이지 시점이 안 좋은데 굳이 어떤 종목이 좋을 거야. 이거는 적합한 판단일까 하는 의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들은 뭐 상승장에서도 돈을 얻겠지만 네. 하락장에서도 돈을 잘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진실의 순간이죠. 하락장이 돼야지 초보와 맞아요. 고수가 좀 구분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하락장이라고 판단하시는 그 국면이면 아예 잠깐 나와 계시는 것도 좋은 투자다. 그게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라라고 계속 일관되게 들었던 이야기였고요. 진짜 전쟁이 종식되고 나면 종식된 이후에. 네,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굉장히 시대가. 중요합니다. 네. 돈의 이동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실물 경제의 이동에 앞서서 항상 움직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이 팬데믹 위기 왔었죠. 네.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근데 국제 유가가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었어요. 제가 딱 봐도 이 자켓 너무 멋있으신데 자켓 좀 저 주세요 하면 주실 네. 거예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30만 원 주시면 제 자켓 드릴게요 라고는 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30만 원 드릴게요 자켓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걸 하면 돈까지 드리는 그거 거죠. 안 되죠. 국제 유가 마이너스 37달러가 그겁니다. 실제 팬데믹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야 원유 수요가 엄청나게 줄겠죠. 공장 가동도 멈추고
교통량, 해운량, 뭐 항공 물동량 다 위축되겠죠. 그럼 줄 거 같으니까 돈을 먼저 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원유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물론 후에 급감했겠지만 실제 급감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해보면 역시 전쟁이 발생했죠. 전쟁 발생하면서 실제 경제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경제 제재 가할 거야.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 경제 제재 가할 거야. 그리고 나는 even steeper price, 훨씬 더 강력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런 표현까지 할 때 그때 국제유가가 치솟는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 먼저 움직여. 와, 바이든이 저렇게까지 얘기했어? 정말 경제 제재 가겠네? 돈을 빼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전쟁이 종식될 것 같다라는 이런 감지, 사인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자마자 국제유가가 뭐 9% 이렇게 떨어지죠. 네, 선행에서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이 정말 종식될지 언제 종식 안 될지 그건 저도 모르니까. 다만 종식 선언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정확한 이제 전쟁의 종식이네 아니면 뭐 휴전이네 이런 판단이 들어서는 그런 사인이 있을 때는 말 그대로 국제 유가가 폭락할 겁니다.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뭐 구리, 알루미늄 뭐 이런 원자재 가격 네. 그리고 농식품 가격도 원자재 가격은 다 폭락할 거예요. 전쟁이 끝났네. 이제 이 수급 불안이 해소되겠네. 근데 수급 불안이 지금 당장 해소된 게 아니에요. 당장 그 노드 스트림 이거 막에 여는 게 아니에요. 천연가스 바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물 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조정 국면이 길지 않아요. 길어야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그 구간은 아마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월급쟁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실제 투자 기회라고 보고요. 조정이 됐을 때 또 다른 여러 메시지들이 돌 텐데 그냥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네. 자, 점쟁이는 아닌데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아마도 그때쯤이면 한 조정이 좀 될 때쯤이면 복구, 전쟁 복구 그 얘기가 지금 뭐 이미 돌고 있지만 네. 전쟁 복구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돌 겁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분 뭐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또 일어날까요? 원자재죠. 다시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자재를 구성하는 시멘트 수요 늘어나고 철근 수요 늘어나고 구리, 전기 깔려면 구리 필요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떤 원자재일까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책에다가는 그 원자재 중에서 특별히 이 원자재 시원하게 밝혀주시죠. 예. 식료품 원자재. 왜냐면 22년 중반까지 네. 세계 곡물 가격 지수가 역사상 고점을 찍었는데요. 네. 역시 식량 가격 지수도 고점을 찍었고요. 이런 지표들도 그렇고 최근 한 3년 연속 국제 곡물 가격이 다 치솟았는데 곡물 가격이 지금까지 오르게 된 그 배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그 요인들이 22년 중반까지 곡물 가격을 치솟게 만든 요인이었는데 실물 시장에서. 네. 근데 이 요인들, 이 몇 가지 요인들은 25년까지도 다 유효한 것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지가 이상기후죠. 메뚜기 때, 라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상기후는 23년, 24년까지도 계속 유효한 요인이 되겠죠. 곡물 공급을 엄청나게 줄이는. 그것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두 번째 요인이 바이오연료예요. 왜냐면 작년에도 22년 전망 얘기할 때 네. ESG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행보가 엄청나게 이어지는데 그때 예를 들면 우리 경유를 여러분 주입하시면 그중에 3.5%가 바이오 연료거든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뭐 이런 것들이 바이오 에너지인데 이 바이오 에너지가 옥수수, 대두, 파뮤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이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 비율이라고 있고요. 그게 3.5%가 의무를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비중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GS 칼텍스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같이 바이오 연료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신규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바이오 에너지 산업으로 진출하게 만드는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이오 연료를 구성하는 원자재 수요,
옥수수, 대두 같은 네. 이런 수요를 계속 늘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4년, 25년까지도 유효하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러시아산 곡물, 밀 최대 공급국 중에 하나거든요. 러시아도.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세계 최대 해바라기 씨유 공급국입니다. 1위에 1위. 그 밖에도 뭐 러시아도 비료 공급 1위고요. 농산업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도 밀, 콩, 옥수수 뭐 세계 6위, 7위, 9위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곡물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곡물 가격이 치솟은 것도 있는데 사실 전쟁이 종식돼도 당장 공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작지가 35에서 40% 훼손됐어요. 그리고 파종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작지가 복구되는데도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식량 전쟁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의 종식과 함께 뭔가를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재고요. 그 원자재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원유나 비철금속 가격이 이 원자재 가격 CRB 인덱스를 끌어올리는 역할이었다면 전쟁 직후부터 좀 가격을 더 급격히 끌어올리는 역할은 옥수수나 대두와 같은 이 농산물 원자재 가격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가격에 추종하는 ETF 투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전쟁 종식 외에도 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까요? 20년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게 바로 코로나19였죠. 네. 그리고 21년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게 백신이었어요. 그리고 22년의 경제를 좌지우지한 게 전쟁이었죠. 네. 전쟁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됐고 그것 때문에 초긴축의 시대가 온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전쟁의 종식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거고요. 그리고 23년에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모르지만 전쟁의 종식 시나리오를 생각하신다면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현금을 많이 저축 특판 상품을 이용해서 보유하셨다가 그때 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거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신흥국 위기입니다. 정확히 이 자이언트 스텝이 28년 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28년 전이 1994년입니다. 그때 신흥국 경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킬라 효과라고 합니다. 멕시코를 상징하는 술이 데킬라인데 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할 때 멕시코가 무너진 거예요. 외환위기에 터진 거예요.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 혼자 당한 게 아니라 멕시코 주변국들한테 다 같이 돈을 뺀 거예요. 이게 마치 데킬라에 취해서 한 번에 모두가 쓰러지는 느낌. 그게 정확히 28년 전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중에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 인상한 적이 없었어요. 불과 가장 최근에 긴축 행보를 보였었던 게 2015년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2015년 12월에서야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때 인상폭이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그리고 또 언제 인상했는지 아세요? 2016년 12월에. 1년 만에 또 금리 인상했는데 역시 베이비 스텝. 그리고 2017년부터 나름 본격적으로 인상했는데 3번에 걸친 베이비 스텝. 근데 이 자이언트 스텝은 한마디로 3번에 걸친 베이비 스텝을 합친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그럼 15년, 16년, 17년 동안 총 다 해서 5번의 베이비 스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다 한 거예요. 미국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했으니까.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신흥국들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너네들만 입이냐라고 지금 정말 울상이에요. 신흥국들은. 미국이 자꾸 자국 물가 잡겠다고 긴축 행보 보이니까 외국인 자금 유출이 현실화됐고 실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신흥국에서. 그리고 이미 구제금융 신청한 신흥국도 있고 또 그 국가 비상사태 선언한 국가도 있고 그리고 IMF가 진단을 했거든요. 정말 위험한 나라가 몇 개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2년 하반기부터 전개될 이 실물 경제 충격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 우방국과 중국 우방국이 다시 한번 격돌한다면
대만을 놓고 격돌할 것이다. 아, 특히 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11월 네. 미국 중간선거 있고 또 이 시진핑 입장에서도 뭐 공화당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좀 민감하게 대만을 놓고 격돌할 텐데 실제 싸우지는 않다 하더라도 겁주기 위한 행보 있죠. 예를 들면 뭐 항공모함을 뭐 일본 군에까지 뭐 온다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만을 놓고 격돌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한 번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글로벌 소싱이잖아요. 중국으로부터만 소싱 받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선풍기 하나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까요? 이거 원유 들어갑니다. 원유 없이 이거 플라스틱 못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이 플라스틱, 여기에 들어가는 뭐 비철금속, 구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여 개 나라가 같이 만들어요. 어떤 나라에서 완제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그 제품이 생산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원자재 소싱이 글로벌리 이루어나요. 그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중국이나 중국 우방국으로부터 소싱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소였죠. 요소를 사와서 요소수를 만드는 네. 거죠. 근데 요소도 97.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마그네슘은 100%, 또 뭐 니켈,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철금속, 광물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것들이 있고 중국 말고 중국 우방국들에 의존하는 것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충돌할 때는 마치 요소 공급 차단과 같은 사드 배치했을 때 한국한테 우리 단체 관광객 안 보내 뭐 이런 것들이 뭔가를 차단하는 일이 국제 간의 교류를 막겠다라는 게 이게 경제 보복이거든요. 역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가뜩이나 22년 하반기에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어떤 특정 원자재 공급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물가는 또 뛰잖아요. 물론 IPEF 참여국으로부터 소싱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 요소수 대란이 있었을 때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사오는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중국에 의존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에서 사오는 게 제일 싸니까예요. 그쵸. 그렇죠? 남겨야 되니 이유는 남겨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른 나라로부터 소싱을 받는데 우당탕탕하는 일이 있죠. 그 기간 안에 뭐 물류 대란이다 이런 가격이 치솟은 것처럼 그 이후에도 여러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대신 수입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22년 하반기의 변수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변수가 등장할 때 또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 좋겠죠.